지표도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1억까지 망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주식을 맥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돈이 되는 거 한번 보니까 시간을 갈아 넣자 1년에 100기업 정도는 다니려고 했으니까. 와, 근데 이제 진짜 애널리스트로 간다면서요. 주린이 문턱 넘을 수 있게 손잡아주는 강의 하나 마련했습니다. 얻어가실 것들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전병서 소장님이 반도체 전문가시기도 하고 또 중국의 경제, 중국의 금융도 전문가시기도 하고 중국 이야기도 좀 이제 같이 입체적으로 보고자 하는데 시진핑 주석이 왜 춘제, 그러니까 설 앞두고 보통 이제 시찰 활동할 때 군대를 가거나 민생 현장을 가거나 했다는데 이번에는 IT 혁신단지, 뭐 이름이 국가신창원이라고도 하는데 거길 찾았다고 합니다. 이건 뭔가 좀 상징적인 변화인 걸까요? 뭐 상징적으로 할 수 있지만 예. 뭐 정치인이라는 게 환영받는 데 가야 되잖아요. 환영받는데. 그래서 최근에 보면 중국이 군부를 대대적으로 축청을 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 분위기 안 좋죠. 그리고 민생도 뭐 내리 3년 동안 이제 뭐 밖을 못 나가기 있기 때문에 작년 12월 달에 중국의 내수 소비가 거의 0%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시찰 가면 이제 욕먹을 수 있죠. 근데 욕은 안 하잖아요. 중국에서는 큰일 나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뭐 어쨌거나 그래서 눈으로 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 눈치 데가 보는구나, 그게. 작년에도 중국이 GDP 5% 맞추는 데는 이것은 이제 혁신 기업들, 신기술 기업들이 뭐 26%, 30% 이렇게 증가해서 5%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되면 뭐 박수 아니라 무슨 뭐 정말로 행가리를 쳐줄만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그 얘기는 지금 그게 군대나 민생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중국으로서는 가장 지금 중요하고 긴박한 일이 미국의 기술 봉쇄를 뚫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내 관심이 어디 있다를 이제 몸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지금 혁신기업 또 테크 기업이 내 관심의 1순위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고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뭐 대통령이 한번 떴다 그러면 우리도 업되잖아요. 또 바로 이제 무슨 지원이 들어오고 그렇듯이 그 테크 업체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지원 뭐 그런 게 이제 같이 있는 아주 굉장히 고도로 계산된 시찰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당장 미중 간의 정상회의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2달 정도 남았잖아요. 4월에 한다고 했고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간다고 했고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러면 미중 간에 뭐 어떤 좀 특별한 잡음 같은 건 없을까요? 뭐 좀 있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둘이 가서 밀당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늑대하고 딜메이커하고 이제 둘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중국이 하는 게 전랑 외교잖아요. 늑대 외교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이제 돈으로 거래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좀 좋은 점은 저는 금년도가 미국이든 중국이든 입으로는 서로 이제 욕하고 싸우고 그러는 걸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서로한테 타격을 주는 일은 안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그것은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게 선거가 걸리면 이것은 악재가 없어요. 그래서 선거에 악재 없다는 말이 뭐 정시에서 있는 말이지만 미국은 이제 11월 달에 중간선거를 해야 되고 또 트럼프가 왜 방중을 하냐 하는 것은 사실은 선거에 도움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 미국도 뭐 소비나 이런 게 숫자가 계속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둘이 싸워가지고 중국이 지금 뭐 히토를 가지고 미국을 공격하고 있지만 그것 말고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잡아뜨릴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월마트입니다. 월마트요? 월마트에서 파는 물건의 60%가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아하. 그 우리도 뭐 다 뭐 소화하는 거기에 들어있는 물건들 거의 뭐 60, 70%다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것을 공급 안 해버린다. 그러면 민생 난리 나는 거죠. 물가 폭등할 수 있고. 예. 두 번째가 이게 애플이죠. 그래서 시가총액 2등 뭐 이렇게 하는 애를 애플이 아이폰, 아이팟 뭐 이거 90% 중국에서 만드는데 그 영업정지 6개월 때려버리면 어떻게 되냐. 나스닥 대폭락하는 거죠. 아하. 그리고 뭐 이제 땅에서는 안 되니까 하늘로 가려고 하는 테슬라 그 생산 캐파의 40%가 중국에 있어요. 상하이 공장. 그리고 매출액도 36%가 중국에서 일어나요. 3분의 1이. 그 공장 6개월 동안 못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시진핑이 쓸 수 있는 또 다른 카드예요. 근데 어쨌거나 서로가 이제 이게 손을 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제 치명상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인 쇼만 할 뿐이지 그런 것이 되면은 이게 선거에 치명적인 결과가 오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만약에 상하원 중에 하나만 내주면 그러면 완전 식물 대통령 바로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뭔가가 이 중국하고 좋은 관계를 해서 뭘 하나 얻어오는 것. 그래서 지금 뭐 바로 이민을 보이는 것이 그 인도나 뭐 이쪽에 석유 자꾸 얘기하는 게 중국하고 이번 딜에서 러시아 석유 대신에 중국의 셰일 석유를 사라. 셰일 가스를 사라. 그렇죠. 석유가스 더 사가라고. 이거 충분히 이제 중국은 뭐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농산물이죠. 그래서 콩 뭐 이런 것들을 뭐 미국이 그걸 대대적으로 중국에 팔 수 있으면 농업 지역에 표가 다 몰리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딜이 될 수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시진핑이 내년에 사연임을 해야 돼요. 근데 사연임을 할 때 내년 10월 달에 아마 그 당대회를 하지만 중국은 그걸 언제 인선을 하냐 그러면 네. 7월 달에 중국은 그 베이다이허라고 그 진앙도에 있는 하계 휴양장에서 거기서 중국의 권력자들 또 이제 원로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네. 거기서 10월 달에 누구를 장관시키고 누구를 상무시킬 걸 사실은 결정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이전에 이미 인사가 되면은 네. 뭐 4월 달, 5월 달에 인사가 끝이 나야죠. 근데 그 인사평가를 그러면 1월부터 4월까지 한 거 할래? 그게 아니라 2026년에 이 성과를 가지고서 이제 내년에 정말 등용문에 용이 올라갈지 말지를 결정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중국의 모든 성시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가 이제 금년에는 성과를 잘 내야 되죠. 그리고 시진핑 입장에서도 뭐 사기 정부를 이제 꾸려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상기에 뭐 2020년부터 21년, 20년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말아먹었고 네. 또 2024년은 그 후유증 때문에 어려웠고 작년에는 이게 5% 성장했다고 그러지만 이건 어거지로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 밀어내기 수출하고 이게 억지로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민생은 소비가 제로가 나왔다는 것은 이건 심각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사연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금년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중국도 그럼 미국하고 싸우고 뭐 관세 올리고 난리치면은 좋아질 수가 없죠. 그래서 트럼프도 중간선거, 시진핑도 내년도에 사연임을 위한 빌드업을 해야 되는 해가 바로 금년이기 때문에 금년에 뭐 방중 그리고 추가적인 이제 뭐 협상 이쪽에서는 돌발 악재나 치명적인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 전까지 성과를 또 내야 하고 서로가 그러니까 왜 사실 그 밀림에서도 사자들끼리 치명상을 서로 입히고 당할 정도로는 안 싸운다면서요. 그럼 그렇죠. 이제 밀림에서 바로 이제 뭐 하이에나한테도 잡아먹힐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좀 모르는 사람에서 입장에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면 어차피 시진핑 주석이 다 연임하고 혼자 다 해먹는 거 성과가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걸 신경을 많이 쓰나 봐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그 중국에 뭐 천년에 한 번 나오는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당나라 때 이제 그 당태종이에요. 네. 근데 당태종이 어떤 유명한 말을 하면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전복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후손들한테 그걸 명심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중국의 역사를 보면 모든 왕조들이 외세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이제 망한 경우는 뭐 몇 번 안 돼요. 근데 90% 이상은 다가 소위 말하는 밀란, 농민들의 반란에 의해서 나라가 엎어진 거죠. 그래서 중국은 뭐 일쇼웨이티엔이라고 먹는 걸 하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민생이 나빠지면 이거 못 살면 혁명이고 잘 살면 쇼핑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소비가 0% 나왔다는 것은 이건 쇼핑을 못 한다는 거죠. 그 내수는 굉장히 안 좋아진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도 그게 마이너스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무서운 것은 입으로 욕하는 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눈으로 욕하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14억에 침묵하고 있는 이제 인민들의 시선이 이게 이제 더 무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뭐 서방세계는 정부가 뭘 하려고 해도 이게 국회가 반대하면 뭐 안 되고 뭐 이러고 예산 문제도 있고 네. 뭐 이러지만
중국은 이게 여당이 항상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부가 맘먹으면 이것은 재정지출을 왕창 늘릴 수가 있어요. 소비 부양 왕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아마 재정 정책을 대대적으로 쓸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그게 이제 서방 세계가 갖지 못하는 정부의 자원 동원령, 이걸 아마 금년에 아마 풀로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고 보니까 일단 춘제 연휴 때 20억 5천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이게 거의 한 4,3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또 춘절 중에서는 또 지원금이 또 가장 큰 규모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막 쏠 준비하는 겁니까 이제 막? 뭐 이제 그런 건 있는데요. 뭐 그 정도 금액은 코끼리 비스켓밖에 안 되고요. 그건 이제 정치적인 쇼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는 뭐 다 모으면 몇천억 그러는데 그걸 14억으로 나누면은 이게 정말 쭈쭈바 하나 사 먹을 돈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눠서 봐야 되고, 그거는 정부의 어떤 이제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봐야 되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금년에 중국은 재정정책 왕창 쓰고 아마 현금 쿠폰, 뭐 우리도 줬지만 네. 그거 아마 대대적으로 살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 소비의 마중물을 이제 뿌리는 것, 그거 당연히 할 거고, 그래서 금년에 중국이 그 3월 양회의 때 봐야 되지만 그 내수 중심 성장하겠다. 아니, 내수가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내수 중심 성장이 말이 되냐 그러는데 그거 할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게 소비가 늘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잠자고 있는 소비가 문제인데 중국이 돈이 있어도 안 써요. 지금 은행에 잠겨 있는 돈이 GDP의 32%인가 38%인가 돼요. 저축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불안하니까. 그래서 최근 뭐 5년 동안 누가 전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풀었냐 그러면 우리 미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절대 어마운트로 중국이 전 세계 돈 제일 많이 풀었어요. 그런데 중국은 돈이 없어서 절절매고 미국은 돈이 넘쳐서 난리인데, 그게 답이 뭐냐고 그러면 금융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돈 100을 풀면 이제 화폐 동속도가 2배, 3배가 높아져서 200, 300이 돌아다니는데 중국은 화폐 동속도가 50이 안 돼요. 그래서 100억을 풀면 50밖에 안 도는 거죠. 그래서 200을 푸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다 어디가 있냐 그러면 뭐 부동산이나 주식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부동산 4년 내리 빠졌고 주가 반토막 났고 4년 동안. 그러니까 돈이 갈 때가 원본 보장할 수 있는 은행에 가서 지금 다 잠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중국의 지금 시가총액이 한 100조, 뭐 90조, 100조 사이인데 그거에 거의 한 3, 40% 되는 돈이 은행에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빠지면 어떻게 되냐. 이제 만약에 투자시장으로 들어오면 이건 이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뭐 1,400만 개미들이 주가 올리는 것하고 게임이 안 되죠. 중국은 지금 2억 4천만인가 그래요. 개미들이. 투자자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나라 인구의 뭐 정말 5배 되는 인구가 한 방향으로 간다? 그럼 누구도 못 막죠. 근데 사실 중국이 내수를 부양할 것이다, 부양할 것이다, 부양할 것이다 몇 년째 듣는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잘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의지의 문제인지 실력의 문제인지 뭐 돈의 문제인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그런 말씀하셨지만 돈이 제일 현명을 해요. 투자할 데가 있어야 돈이 움직이는 거죠. 네. 그래서 돈이 뭐냐면 돈이니까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돌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정치적인 실수. 그다음에 투자 대상의 이제 사실은 부재. 뭐 멸망이죠. 뭐. 네. 그래서 지금 아마 금년도에 제가 볼 때는 우리도 지금 뭐 내수 경기 안 좋잖아요. 네. 그런데도 여의도가 뭐 점심시간에 보면 줄 서잖아요. 그렇죠. 그 주가 때문에 그렇거든. 네. 그래서 미국도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월스트리트가 만들어내는 소비란 말이에요. 네. 근데 중국은 내리 4년 동안 그것을 죽여놨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중국은 금년에 증시 부양할 겁니다. 증시 부양. 증시가 올라가면서 이제 은행인 돈들이 증시로 들어오고, 최근에 보면 작년 12월 달부터 중국이 AI 회사, 그다음에 AI 칩 회사, 그리고 로봇 회사들을 대거 상장시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해 주신 CXMT도 그렇고 로봇 그렇습니다. 회사들 유니트리도 그렇고 뭐 다 이제 들어와요. 예. 그래서 얘들이 뭐 흑자를 내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중국은 적자가 나면 상장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샹하이에다가 우리 같은 코스닥 같은 회사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 네네. 커츠왕반이라고 스타마켓은 이거는 적자 나도 상장할 수 있어요. 기술만 있으면. 네. 근데 그것은 거기에 상장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돼 있습니다. 6개인가 5개 업종, 첨단 산업만 하게 돼 있는데 네. 여기다 대거 상장시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작년에 상장한 회사 또 금년 초에 상장한 회사들이 뭐 이게 돈도 못 버는데도 적자가 났는데도 5천억씩 뭐 이렇게 돈을 땡겨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금년 아마 그 내수 부양은 뭐 현금 뿌리고 재정 지출하는 거 플러스해서 증시를 통한 이제 주민 소득의 증가 이 전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 같으면 중국은 뭐 첨단 산업에 정부가 돈을 다 댄 거죠. 지방 정부가 돈을 댔는데 지방 정부가 코로나 3년 동안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돈이 별로 없어요. 네네. 그래서 어떡할래? 그러는데 봤더니 뭐 은행에 돈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요 돈을 증시로 끌어내고 증시가 과열되면 곤란하니까 물을 타는 거죠. 뭘 타요? 첨단 산업을 계속적으로 성장을 시키면 이제 과열도 막고 돌고. 그리고 기술에 돈도 대거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딱 그거 미국이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이 금년에 나스닥처럼 그 메커니즘을 지금 쓰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의 지금 첨단 기업들이 로봇이나 AI나 반도체 회사들이 대거 상장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테마로 형성이 되죠. 그 ETF도 포함해서 뭐 마구 생길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돈은 은행에 집어넣으면 지금 1%가 안 되는데 세금 떼면 이게 증시에 집어넣어서 하루에 20%가 올라가면 이건 뭐 이제 정신없이 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누가 봐도 중국 증시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아마 금년에는 그 증시를 통한 기업의 자금 조달, 그다음에 소득 증가를 통한 소비 부양 요 전략을 같이 쓸 것 같아요. 은근히 홍콩 시장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런 게 또 이제 담겨져 있고 과거에는 홍콩 시장도 외국인이 탈출하는 시장이었다면 또 최근에는 일단 뭐 주가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다만 요 지점에서 이제 제가 예상되는 댓글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 3년 전에도 들었던 것 같다. 중국 그래도 안 되던데 이렇게. 왜냐면 또 이제 해외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중국 쪽도 이제 관련된 ETF 투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실망을 했던 거죠 과거에. 뭐 그런데요. 뭐 시장이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로 5년 이상 주가 빠지거나 올라가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 반드시 조정하게 되는데 지금 중국 증시는 작년 8월부터 보시면 돼요. 작년 8월 이후에 지금까지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은 이제 한 방에 최근 10년 동안 이제 잠자던 걸 한 방에 다 올라놨어요. 그래서 그게 답이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뭐 미국만 계속 보다 보니까 중국을 아예 관심이 없어서 중국이 얼마나 올랐나를 못 보는 거고 뭐 항상 그렇잖아요. 투자 시점이 언제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제 줄 서가지고 번호표 뽑을 때가 아니고 거래의 피가 흥건할 때 그때가 이제 최적의 투자 타이밍인데 지금 중국은 4년 동안 거래의 피가 흥건했고 미국은 4년 동안 이제 모두가 뭐 장바구니 들고 가서 주식을 산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어느 쪽에다 이제 익스포저를 좀 나눠야 되냐는 것은 그건 뭐 분명한 것 같아요. 자산 배분 측면에서. 그렇죠. 이게 특히 시진핑 주석의 사연임이 결정되는 27년을 앞두고 성과를 또 만들어야 한다는 이런 논리도 있고요. 중일 관계, 일본과의 이제 중국 관계도 좀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이거 되게 오래됐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이제 총리 등장하자마자 뭐 대만 관련된 이제 발언하면서 중국이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중일 관계는 계속 어떻게 경색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이것은 뭐 다카이치가 아예 작정하고 정말로 예리하게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지쳐있는 상태에서 그 미국을 대리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시아의 대리인으로서 우리가 할게. 그러니까 돈도 우리가 내고 싸움도 우리가 할게.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정말 땡큐죠. 그래서 최근 뭐 1년 동안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뭐 이런저런 걸 했지만 트럼프가 사실은 체면이 많이 깎이죠. 그래서 히트로 때문에 5번 협상했는데 다 끌려다녔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왜 왔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우리 이재명 대통령 만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펙을 뭐 참석하려고 한 또 아니고 시진핑 만나러 왔다고. 근데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일본이 대신해 주겠다는 얘기고 일본은 그것을 빌미로 헌법구조 그 개정해서 자기네들도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군대를 가지겠다. 뭐 이게 있고 근데 그거 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럴 때 우리가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과 싸우겠다. 그러면 이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군국주의의 사실은 부활 이걸 꿈꾸는데 그게 다카이치죠. 그러니까 자위대에서 국군으로. 그렇죠. 그래서 다카이치를 무섭게 봐야 되는 것은 뭐 미국, 중국, 일본의 지금 정치인들은 다가 도련님들이잖아요. 집안 좋고 가문 좋고 정치 집안인데 다카이치는 뭐 잡초라고 봐야죠. 정말로 백그라운드 하나도 없이 지금 들어왔고 다카이치 같은 경우는 그 마쓰시다
그 고노스케가 만든 마시다 정경숙이라고 정말 유명한 중국 일본의 그 정치학교를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 출신들 중에서 뭐 총리 무슨 장관 뭐 수도 없이 많은데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밑바닥부터 어려서부터 정치를 제대로 배웠고 또 이것은 뭐 마시다 고노스케 자체가 그게 그 정치학교가 일본을 위해서 여야가 아니고 정치해라는 거거든. 그게 극우라고 사실은 봐야 돼요. 근데 무슨 다카이치가 네. 여성 총리가 아니고 네. 경제 안보의 최고의 고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경제 안보 때문에 뭐 전 세계가 다 지금 난리치지만 경제 안보라는 컨셉을 만들고 심지어는 그걸 한계에 붙여 장관급으로 승격시킨 데가 일본이에요. 근데 다카이치가 바로 일본의 경제 안보상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공급망 또 이게 경제 안보 그리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강점이 뭔지를 이걸 어떻게 레버리지를 걸어야 되는지를 누구한테 보고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장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감히 취임한 지 17일밖에 안 된 여성 총리가 미국도 지금 뭐 이게 질질 끌려다니는 중간에 싸움을 걸었다? 이거는 뭐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카드가 있었다는 거죠. 다 계산된 거다. 바로 포토레지스트.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포토레지스트를 지금 일본이 지금 예를 들어서 첨단 반도체 들어가는 것은 거의 100% 공급한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거의. 근데 그거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네. 그러면 이게 중국이 지금도 헤매지만 조금 고급화된 반도체는 아예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뭐 결정적 미국이 중국한테 히토리에 당한 것처럼 지금 그걸 카드로 쓸까 말까 이제 중간에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중국과 협상을 할 정도죠. 그래서 뭐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다카이치 같은 경우는 그 목표가 무슨 단순한 정치인의 인기가 아니고 헌법 개정을 통한 일본의 재무상 또 아시아에서의 그 2인자 요거를 노리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과는 계속 살 수밖에 없다. 아니 근데 일본 입장에서 우리가 포토레지스트 주지 않으면 중국의 반도체 생산이라든지 발전도 없다. 이건 또 이제 미국도 되게 뒤에서 흐뭇하게 볼 수도 있을 텐데 그 반대로 히토리 공급을 이제 못하면서 일본의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요 상호 인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적 100명을 죽이려면 우리도 7, 80명 죽어야 되는 게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겁 안 내는 지도자가 이기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급망을 한번 흔들었을 때 그 충격이 서로가 자리가 날아갈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카드로서는 쓰지만 실행은 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근데 보도를 보면 중국이 이미 히토류 수출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들 나오던데. 근데 그거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한번 당했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게 히토류 비축량도 많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다른 후진국의 히토류의 소싱을 상당 부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정한 기간은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 그래서 뭐 경험이 최고 선생님이라고 한번 중국한테 터져본 경험이 지금 그걸 카드로 써서 이제 중국하고 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것도 아까 그 밀림의 사자들의 싸움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치명상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서로 이제 견제하는 정도로만 미국의 대리인 역할로만 싸워줄 것이냐 이것도 봐야겠네요. 그렇죠. 여우가 뭐 영악하잖아요. 일본이 딱 지금 그거죠. 그래서 기회를 보고 있다가 결정이은 순간에 딱 들어와서 자기가 챙길 거를 풀로 지금 챙기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은 너무 아까 제가 반도체 얘기하면서 천행이라고 했던 것이 우리한테는 정말로 이게 대운이 들어온 것 같아요. 8개월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하늘에서 돈이 수백조가 지금 떨어져 들어오고 중국이 우리를 뭐 지금 최근 뭐 몇 번의 우리 지도자들 방문이 있었지만 저렇게 세게 환영한 적이 별로 없어요. 아, 냉랭했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일본도 뭐 같이 드럼 치고 치자고 할 정도로 우리가 환영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중국도 미중 관계에서 한국하고 어떻게 보면 잘 지내는 것이 미국의 동맹을 균열시키는 거고 또 지금 다카이치 같은 경우는 중국과 싸움하려면 한미일 동맹은 필수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미국이야 뒤에서 미는 거지만 한국은 다른 변수이기 때문에 한국을 잘 관리하고 한국을 자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이게 자기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몸값이 올라가. 사실은 뭐 오부지리 한다고 그럴까? 중국과 일본한테서 다가 우리가 몸값이 올라가는 아주 기가 막힌 이제 패가 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본을 잘 봐야 되는 것은 항상 뒤통수를 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또 이제 우리 편 안 들면 뭐 그렇죠. 우리가 그 사이에 민감하게 봤던 몇 가지 문제를 훅 던질 수도 있다고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반도체나 뭐 이제 LCD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나 뭐 이런 것들을 여전히 우리 의존을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중국이 한국한테 미국한테 히토리를 쓸 수 있지만 일본도 한국한테는 그런 소재를 언제든지 무기로 쓸 수 있어요. 우리 편 안 들면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뭐 잘 지내는 건 좋은데 정말 잘 지낸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도 공급망에 손을 대면 안 된다. 뭐 이런 것이 우리로서는 이제 일본한테 이 타이밍에 반드시 요구해야 되고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게 문서화하거나 또 이제 공고히 하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항상 끼어있는 존재였는데 근데 이럴 때는 끼어있는 존재라는 게 오히려 천운으로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한국한테 잘 보여라 이러면서 예, 잘해라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또 최근에 뭐 중국의 여행객도 일본에 가려던 그 수요가 또 한국으로 많이 온다고 하고 근데 이게 또 일시적일 것인가? 또 이것도 또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계속 막 싸우라 할 수도 없고. 근데 중일 관계는 뭐 1, 2년 내에 지금 풀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국 관광객 그리고 지금 얘들이 미국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유럽은 멀고 이제 한국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뭐 지금 중국이 뭐 제조 뭐 닦고 저고 기름치는 거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 가서 우리가 뭘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보다는 중국이 1년에 해외여행자가 1억 4천만 명 정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 오는 게 한 460만 뭐 그 정도인데 중국 관광객 한 10%만 우리가 유치를 하게 되면 이게 1,400만이에요. 그럼 우리 내수 경기 이제 훅 바뀔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부가가치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하냐는 거고 결국은 중국을 우리가 이용하는 용중국을 어떻게 하냐. 이것에다가 우리가 진짜는 신경 쓰고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을 OEM 팩토리로 썼던 건 이미 끝났지만 중국의 그런 소비 수요 또 해외 수요 이것은 우리가 같이 붙어 있고 또 주변 환경이 이렇게 우리한테 좋게 만들어줬다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고부가 제품을 중국의 관광객들한테 이제 팔아서 벌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는 강남에다가 현대차를 한 5개를 더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강남에다가 현대차를? 그렇죠. 현대 빌딩? 아니요. 그래서 지금 중국 관광객들 한국에 많이 오지만 아마 그 코로나 기간에는 못 봤는데 우리 강남역이나 뭐 이쪽에 보면은 전체 얼굴에다 붕대 감고 선글라스 끼고 이제 그 쇼핑하러 나오는 분들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한국에 자주 올 수 없으니까 이 뭐 눈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코 뭐 다 이렇게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손을 보려고 그러면 뭐 평균적으로 최하 한 2천에서 많으면 한 4, 5천까지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중국에 뭐 다 그렇지만 우리도 그랬지만 인당소득 2만 달러 넘어가게 되면 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중국의 의료관광객 340만 명만 받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현대차 한 340만 대, 360만 대 차 만들어 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정도를 받으면 그러면 이제 소나타 한 대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미를 충족시켜주고 만족감 높여주고 우리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근데 현대차 뭐 차 타고 볼 때는 순이익률이 뭐 10% 5%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서비스업에서의 부가가치는 뭐 오피셜리 40% 실제로는 뭐 5, 60%가 넘잖아요. 네. 엔비디아보다 많이 높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중국의 의료 관광객을 한 340만 명 받는다 그러면 수익률로 따지면은 현대차의 수익률 뭐 10%가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이 4-5개가 강남에 서는 효과가 똑같죠. 그렇게 되면 엄청난 밸류를 이제 우리가 창출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로서는 뭐 중국에 가서 꼭히 닦고 저희가 기름치는 거 경쟁이 없다고 그러는데 계속 들어가겠다. 거기서 우리 당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 역사를 보면
철강하고 조선기계자동차 일본에서 온 거잖아요. 예. 근데 일본이 우리한테 그런 산업을 넘겼다고 해서 애통해하고 원통해하고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결국은 다른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소재 이걸 팔아서 뭐 최근 30년 동안 우리가 중국한테서 한 6, 7천억 흑자를 냈지만 일본한테는 단 한 내도 흑자를 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적자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은 산업은 보냈지만 거기 들어가는 소재를 팔아가지고 돈을 잘 벌고 있고 우리로서는 이제 하드웨어는 중국에 파는 것이 이제 어려워졌다면 중국의 그런 아웃바운드 수요 요거를 우리가 바로 옆에 있고 또 우리가 그 실력을 지금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가 이게 우리한테는 새로운 대단한 기회가 사실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게 또 국민 소득이 달라지고 또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또 그때 어울리는 또 산업이 있는 거니까 오늘도 깊이 있게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중국 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